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학개론 기초입문 6주차 과정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기초입문 과정에서 6주차 이제 마지막 주죠. 다음 주는 쉬시고 새해 또 시작되겠는데요. 기초입문 이제 6주차 마지막 과정에서 오늘 할 거는 금융론, 부동산 금융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1주차에 이제 총론부터 시작해서 쭉 왔습니다. 그렇죠? 네, 부동산 경제론에서 수요 공급을 공부하셨고, 또 시장론에서 우리 부동산 시장만이 갖고 있는 특징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정책, 토지 정책, 주택 정책, 그리고 조세 정책이 있었죠. 조세 정책. 근데 이제 금융 정책은 이때 빠졌어요. 오늘 공부하게 될 이제 그 부동산 금융론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세하게 공부를 할 것이고, 부동산 강론 중에서 지난주에는 부동산 투자론 공부를 하셨습니다. 부동산 투자론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중요했던 건 세 가지를 공부를 했었는데요. 일단 레버리지 효과 기억나시나요? 네, 차입을 일으켜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 정의 레버리지 효과, 부의 레버리지. 오히려 차입금을 통해 일으켜서 투자를 했더니 수익률이 내 자기 자본 수익 전체 차입금 없이 했던 때보다도 더 떨어지는 경우, 부의 레버리지 효과. 그 다음에 수익률과 위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수익률은 평균을 얘기한다. 평균. 이 의미가 기억나시나요?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네, 확률 곱하기 수익률, 그렇게 해서 평균을 낸 것이 기대 수익률이다. 기대 수익률. 그 다음에 위험은 뭐였어요? 시그마 혹은 시그마 스퀘어. 이거 시그마 하나를 표준 편차, 시그마 제곱을 분산이라고 그랬어요. 분산. 분산 표준 편차 이 자체를 위험. 수익률이 어떻게 많이 흩어져서 나온다. 기대했던 수익률 평균에 맞춰서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편차가 크게 나온다. 그러면 그 투자 자산은 어떤 자산이다? 위험한 자산이다. 라고 했었죠. 네.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했었던 거는 영업에 현금 흐름이 있었어요. 그 다음 무슨 영업이었습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영업은 부동산 임대업. 투자를 해서 지금 임대용 건물을 지금 매입한 거죠. 그 임대용 건물을 통해서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 나오는 영업 현금 흐름 더하기 처분하면 처분에 따른 현금 흐름, 이렇게 해서 모든 부동산 투자에 따른 전체 현금 흐름이 나오겠죠. 그때 영업의 현금 흐름은 어떻게 계산됐나요? 열심히 우리 몇 번 했었죠? 가, 공, 기, 유, 영, 순, 부채 서비스를 하면 세전 현금 흐름, 세전 현금 흐름에서 영업소득세를 차감하면 그때는 이제 세후 현금 흐름, 이렇게 해서 가공기, 유영순, 부세영세. 네, 요 영업 현금 흐름 계산하는 거 매년 나오는 거니까 저거는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한 문제 이상. 네,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게 중요한 파트였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금융론인데요. 35회 시험에서 부동산 금융론은 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5문제가 어디서 나왔냐면 부동산 금융, 이거 금융 다른 말로 일단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대출. 네, 은행권에 가서, 금융기관 가서 부동산 대출 받는다. 대출. 그 다음에 그 대출 채권을 유동화시켜서 증권 형태로 발행된 게 부동산 저당 대출 유동화 증권, MBS라고 하는데요. MBS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가 MBB라는 형태의 MBS가 있습니다. 그래서 MBB에 대한 특징에 대한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었고, 대출에 대해서는 뭐 2문제가 나오니까 이 중에서 한 문제는 이제 계산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오늘 이제 수업에서 공부를 해보실 거고, 주택연금은 어떤 걸 얘기하죠? 주택연금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만 55세죠.
그렇게 많이 나이 든 것도 아니네요. 요즘 따지면. 그죠? 여하튼, 자기 있는 주택, 12억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을, 연금 형태로 다달이 연금을 받고 나중에 그 집을 처분해서 정산하는 방법인 거죠. 네. 주택연금, 역모기지라고도 합니다. 역모기지론. 그 다음, 이제 부동산 PF 금융이 있어요. 프로젝트 파이낸스 금융이라고 하죠. 여기 부동산 대출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매수자에게 제공되는 금융, 대출을 얘기하지만 또 PF 금융은 어때요? 부동산을 공급하는 생산자에게 제공되는 금융인 거죠. 그래서 PF 금융도 거의 이제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데 35회에서는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PF 금융이 빠지고 주택연금, 그다음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증권 하나씩 한 문제가 다 출제가 됐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어떤 회사인가요? 삼성전자는 주식해서 투자가 자본금을 모은 다음에 그 돈 가지고 휴대폰을 만들거나 혹은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부동산 투자 회사는 어떤 거예요? 주식 대금을 모아가지고 그 주식 대금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배당을 주는 전문 회사 리츠라고 합니다. 리츠. 예, 그러면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기초 입문 과정에서는 여기 부동산 금융에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할 거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기본 과정부터 자세히 가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금융론에 뭐 5개 파트로 이렇게 나눠질 텐데 부동산 금융 일반적인 내용들을 먼저 보신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할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이제 해마다 계산 문제도 하나가 나오고 이런 문제도 나오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부동산 증권은 MBS 모기지백 시큐리티라고 그래서 저당채권, 담보부 증권, 그 다음에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서는 워낙 뭐 뉴스로 많이 들었죠. 우리 뭔가요 성남 대장동 사건서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또 이제 건설 회사마다 PF 금융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지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순서가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금융의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금융을 먼저 이제 분류를 해볼게요. 금융이 뭐예요? 금융. 일단. 금융은 무슨 뜻인가요? 금전을 융통하는 거죠. 맞습니다. 돈 빌리는 건데, 예, 그거를 금융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돈을 빌리는데, 어떤 식으로 누가 빌리느냐? 일단 부동산 소비자가 빌리는 것을 소비자 금융이라고 하죠. 주택을 구입을 하거나 건물을 매입을 할 때 그때 자기만의 돈으로 투자하기는 버겁기 때문에 고가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조금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도 또 차입을 일으켜서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네, 금융은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기 위한 방법일 수도 있겠고, 네, 고가성 때문에 돈이 부족하니까 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소비자 금융, 저당 대부라고도 합니다. 저당은 영어로 모기지. 모기지. 민법에서는 저당 채권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거죠. 예, 저당권을 설정하고 피담보 채권. 자, 개발 금융은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금융입니다. 그러면 건설 업체한테 직접 대출을 해주는 경우. 그다음 PF 금융. 네, 개발 금융과 소비자 금융으로도 나누고요. 그다음 또 어떻게 나누나요? 지분 형태로 돈을 모으는 것, 투자금을 모으는 것, 구입자금을 모으는 것을 지분금융. 그다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는 건 다 부채죠. 그래서 부채금융. 근데 지분금융을 먼저 보면 부동산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부동산 투자 펀드, 공모증자,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나눠집니다. 부동산 신디케이트라는 거는 개인들 돈이 좀 있는 분들이 한 10억씩, 네, 우리 한 50억 모아가지고 건물 하나 투자하자.
그런 게 부동산 신디케이트입니다. 출자금을 모집을 한다. 소수의 사람들끼리. 그래서 하나의 큰 투자 묶음을 만들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 부동산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는요. A라는 법인이, B라는 법인이, C라는 법인이 새로 출자를 해서 D라는 합작법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조인트 벤처, 새로 합작법인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방법. 조인트 벤처. 그럼 이제 법인들이 출자한 거를 얘기하는 거죠. 개인이 출자하면 신디케이트, 소수의 개인들이 있는 사람들이 출자하는 것. 그다음 법인들이 출자했다, 조인트 벤처. 그다음 부동산 펀드는 어떤 건가요? 우리 주식형 펀드 가입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똑같죠. 주식형 펀드라는 거는 다수의 불특정 사람으로부터 가입을 하면 상품, 투자 상품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주식에다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서 돌려주는 거죠. 근데 부동산 펀드는 그 돈을 모아서 부동산 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부동산에다가 건물을 투자한다든지 어디 부동산 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성과를 가지고 배분을 하는, 배당을 하는 방법이고, 공모증자는 뭐예요? 불특정 다수로부터 주식을 발행을 해서 돈을 모으는 방법을 말하는 거죠. 혹은 IPO라고 요즘은 많이 그냥 간략하게 많이 씁니다. 주식시장에서 IPO다 그러면 신규 상장해가지고 주식을 모으는, 또 투자금을 모으는 방법을 말하는 거죠.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도 지분금융에 속한다. 네. 여기 부채가 있는 게 아니죠. 다시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부동산 펀드, 공모증자, 부동산 투자는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다. 그냥 투자금을 모으는 것이다. 주식이다. 근데 부채금융은 어때요? 빌려주는 거죠. 나중에 원리금을 지불해야 되는, 원리금이 발생하는 상품. 저당금융이 우리 부동산 담보대출을 말하는 것이죠. 그다음 MBS, 저당담보부, 증권, 주택상환사채. 이거는 LH공사 이런 데서 나중에 토지 갖고 있는, 논밭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택상환사채를 줘요. 그러면 나중에 뭐로 상환하겠다는 거예요? 주택으로. 그렇죠. 주택으로 상환해 주겠다. 그런 겁니다. 그다음 PF금융도 생산자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냥 대출입니다. 대출. ABS, 자산유동화사채 이런 것 전부 다 부채금융입니다. 다 대출 받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자닌 금융은 지분금융도 아닌 것이, 부채금융도 아닌 것을 메자닌 금융이라고 합니다. 메자닌은 이게 이제 이탈리아에서 메자닌은 워낙은 호텔에 들어가면 호텔 로비가 뭐 천장이 높은 거예요. 한 3, 4층 정도 되는 공간, 큰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로비에서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조금 올라가면 여기 카페가 있는 거. 이러한 층고가 높은 이러한 호텔에 이렇게 있는 구조를 메자닌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따와가지고, 그러면 주식으로 모집한 것도 아니고, 원리금 주겠다고, 이자 주겠다고 해서 돈을 빌린 것도 아니고, 메자닌이라는 거는 처음에 어떤 식으로 돼 있느냐 한번 보면, 전환사채라는 거는 처음에 그냥 채권이에요. 채권. 원리금 얼만큼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을 산 사람은 나중에 나 그거 돈으로 안 받을래, 니네 회사 주식으로 바꿔줘 하면은 그 주식으로 바꿔줘야 하는, 그거를 전환사채라고 합니다. 컨버터블 본드. 그래서 전환사채. BW는 뭐예요? 신주인수권부 사채라고 하는데, 이거는 나도 처음에는 채권이야. 그런데 이제는 나 주식으로 받고 싶은데, 그런데 새로 발행되는 주식으로 주는 것을 BW. CB는 기존에 발행된 주식으로 나눠주는 것을 전환사채. 그 다음에 EB는 교환사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교환사채라는 거는 주식이 있어요. 일부 주식, 삼성전자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자사주 갖고 있을까요? 요즘 삼성전자가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 10조 자사주를 막 매입한다고 그러죠? 시장에 물건을, 자기가 발행했던 주식을 다 사. 그럼 삼성전자는 이거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10조어치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갖고 있으면 그냥 삼성전자는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와 연결된 채권을 발행을 해서 나중에 투자가가 만기 때 네가 갖고 있는 자사주로 가져갈게.
바꿔줄게. 바꿔서 줘. 원리금 돈으로 안 갖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교환사채라고 합니다. 그다음 후순위 사채는 이제 이제 우리가 선순위 사채, 후순위 사채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는데요. 어떤 사업에 있어서 채권을 발행을 해요. 채권을 발행하는데 사업에 연계된 성과가 있어요. 그래서 선순위 사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사업이 잘 안 되더라도 무조건 몇 % 금리를 보장을 해가지고 확정 금리로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사업이 안 되면 못 받아. 원리금 상환을 못 받아. 후순위야. 근데 오히려 사업이 너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선순위 원리금 다 갚은 나머지를 다 후순위가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후순위 사채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확정된 원리금은 아니죠. 나중에 주식으로 바뀌거나 혹은 성과가 연관돼서 더 받을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메자닌이라고 합니다. 메자닌. 자, 지금 우리는 부동산 금융의 분류를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또 이제 어떻게 또 나누냐? 금융은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직접 금융은 여기 이제 자금이 필요한 금융 소비자가 있어. 금융기관이 있어. 그 다음에 투자가가 있어. 금융기관이 가운데에 껴가지고 이렇게 투자가를 모집을 해서 돈을 소비자한테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연결시켜주는 금융기관이 존재한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거를 다 간접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직접 금융은 어떻게 해요? 금융소비자가 투자가를 직접 만나서 돈을 마련한다, 투자금을 마련한다. 그게 직접 금융이 되겠죠. 그래서 주식,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때는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아요. 은행 통하지 않아요. 그때는 그냥 투자가 만나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직접 금융이라고 하는데 은행을 통해서 뭔가를 돈을 조달한다? 그렇다면 그건 전부 다 간접 금융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금융 분류를 끝났고요. 부동산 금융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군데는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허그라고 많이 얘기하죠. 허그가 뭐 하는 데인가요? 많이 들어봤는데. 가장 요즘 이제 많이 했었던 게 전세자금 보증. 그죠? 네. 전세자금, 이거 반환금. 전세금 반환 보증. 그러니까 집주인이 만약에 능력이 안 돼서 전세금을 못 돌려주면 거기에 세입자인 경우에는 상당히 손해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이제 반환 보험을 들으면 안전하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 제도를 하고 있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중에서 자기자금도 있고요. 자기자금이라는 거는 정부가 여기 보증공사에다가 지금 돈을 막 주식 증자를 해가지고 지금 아마 10조 이상 될 거예요. 자본금이. 네.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주택 관련된 보증 이거를 전담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예요. 예, 우리는 국가에서 만든 회사죠. 근데 이거 말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또 하는 일이 있어요.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거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기금의 주인은 허그가 아니에요. 허그가 아니고 그냥 이거는 기금이라 이게 워낙은 국가에서 모은 기금인데 그거를 대행해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주택도시기금 대표적인 게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모으느냐? 혹은 청약예금 아시나요? 청약저축. 그 다음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주택복권. 그 다음에 또 국민주택 채권. 우리 자동차를 사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취득 등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청약저축예금이라든지 주택복권이라든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 돈들이 쌓이면 주택도시기금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할 때도 지원도 해주고 그 또 장기 대출 원하는 사람도 한테도 돈을 빌려주고. 네, 그래서 예전에 주공아파트 이거 당첨돼가지고 입주하는 사람 입주자한테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그것이 주택도시기금입니다. 근데 주택도시기금을 어디서 관리를 해준다? 허그에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을 관리를 하는데 그 전세자금 대출을 직접 해주는데 이름이 뭐예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또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이런 상품으로 지금 직접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대출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건설자금도 대출을 해줍니다. 주택도시기금, 이 기금을 가지고 대출 작업도 하고. 그 다음 주택도시기금은 뭐라고요? 어디서? 국민주택채권이나 청약저축 혹은 뭐 주택복권 이런 거 통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자체 자기 자본으로는 지금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 가끔 가다가 한 3, 4년에 한 번씩 이런 일들을 이제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다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어딘가 뭐 이런 문제도 출제되기도 하죠. 자, 분양할 때, 아파트 분양할 때 보증 쓰기도 하죠. 무조건 보증 저거 해야 됩니다. 여기 도시보증공사 가가지고 꼭 보증을 서게 되죠.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주택사업, 금융보증, 하자보수보증 이런 업무도 취급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보다 훨씬 더 자주 나왔었습니다. 시험에는. 주택금융공사.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는 어떤 부동산만 취급한다? 주택. 예, 주택. 그러면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하는 일 첫 번째. 주택금융이니까 주택 장기 대출에 대해서 우리가 해주는 거죠. 지금,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보금자리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무주택자 혹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무소득자, 또 요즘 뭐 신혼부부 특례 보금자리론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뉴스들이 있는데 그런 보금자리론을 취급하고 있는 곳이 HF,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 두 번째, 주택보증도 하고요. 또 잠깐 얘기했었지만 주택연금, 영모기지론 그 업무도 여기 주택연금 보증을 주택금융공사가 담당하고 있죠. 저 영모기지론의 구조를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여기 개인이 있어요. 그럼 주택을 은행에 가서 이 주택을 내가 나중에 넘길 테니까 여기 연금을 주세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수명이 길었어요. 그럼 뭐 20년, 30년 연금을 받은 후에 정산을 해보니까 집값이 이 주택연금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 부족하잖아요. 그럼 은행은 절대 손해나는 일 안 하겠죠. 그냥은 안 한다. 이런 일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상속인들이 메꿔줘야 되나요? 그럼 어떻게 한다? 네. 이거 상품을 가입할 때 여기 HF, 여기에서 부족분에 대한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보증. 나라에서 책임져 주겠다. 그러니까 은행아 계속 연금 줘라. 부족하면 나라에서 책임져 주고, 만약에 남았다. 같이 정산을 했는데 가치가 남았다 그러면 이 남은 돈은 누구한테? 상속인한테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개인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제도죠. 나라가 이렇게 해주고 부족분 나라가 손실을 다 해주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게 영모기지 주택 연금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상속인들한테 부족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한다? 구상권 행사하지 않는다. 그 부족분은 주택금융공사가 하는 중요한 역할, 주택연금에 대한 보증을 담당한다. 그 다음 MBS입니다. MBS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은행 개인이 개인들이 뭐 한두 사람이 아니겠죠. 은행 거래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은행 찾아가 가지고 하나은행이 대출을 다 받으면 하나은행은 돈이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은행은 문을 닫아야 돼? 영업, 우리는 일단 영업 안 합니다. 돈 더 예금 많이 들어올 때까지. 그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장기 대출 채권일 거예요. 여기는 부동산 담보 대출이니까 예를 들어 뭐 20년짜리, 30년짜리라고 해보죠. 그 장기로 대출을 다 나갔어. 은행은 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 대출 채권을 HF에다가 양도를 하는 거예요. 대출 채권을 판다. 그러면 주택금융공사는 돈을 이렇게 넘겨주겠죠? 그럼 이 새로운 돈이 생겼으니까 또 신규 대출 또 일으킬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매입해가지고 대출 채권이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HF는 그 대출 채권을 어떻게 한다? 증권, 담보부 증권 발행을 하는 거예요. 담보부 증권. 어떤 담보부? 대출 채권, 저당 채권, 담보부 증권을 발행합니다. 이것을 MBS라고 얘기하고, 이 증권을 매입하는 하는 데는 기관들, 주로 국민연금, 뭐 각종 공제회, 보험사, 이런 사람들은 여기 이런 기관들은 장기로 돈을 운영을 하는 데죠. 네. 그래서 이거 보통 저당채권 담보부 증권이 최소한 10년짜리 막 이렇게 채권을 발행해요. 네. 30년짜리 발행하기도 하고. 네. 이 발행자가 누구예요? MBS의 발행자가 HF 주택금융공사. 우리나라에서는 이 MBS를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예요. 다른 데는 발행 못해. 삼성전자라도 발행할 수가 없어요. 이 MBS라고 이름 붙인 거는. 이 법으로 정해놨다. 이 업무를 하는 데가 주택금융공사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만약에 MBS 이게 없다면 주택대출 가지고는 모자르겠죠. 신규 대출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이홈이 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적으로 그 주택금융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 제도가 MBS 제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죠. 네.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두 기관이 이 주택과 관련한 혹은 부동산과 관련한 대출을 해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에서 너무 주택시장이 과열됐다 그러면 이 두 기관이 대출해주는 조건들을 강화시키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주택시장의 자금의 공급이 위축이 될 테니까 수요가 어느 정도 진작될 수 있는 효과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만 여기 LTV 혹은 DTI, 요즘은 DSR로 통일을 했는데, 예, 요거는 이제 소득 대비 담보대출 원리금 비중이에요. 이거는 주택 가치 대비 주택 담보 대출의 비중이죠. 10억짜리인데 만약에 6억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LTV가 어떻게 되겠어요? 비율은 10분의 6이니까 6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은 이런 거예요. 내가 연소득이 1억이래요. 괜찮은 사람이네. 근데 여기 주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그 원리금 상환적으로 한 해 동안 나가야 되는 돈이 3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이거 비율이 어떻게 돼요? 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느냐? 강남 3구 플러스 용산구, 이 지역을 우리 정책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지역을 투기 과열지구,
지금 이제 조정 지역 다 같은 동일한데 이럴 때는 DTI 그다음에 LTV를 지금 40% 이하 적용해라 하는 게 규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10억짜리 그 아파트가 구입을 해야 얼마큼 대출 가능하다는 거예요. 40% 이하니까 4억까지만 대출해줘라 이런 얘기인 거죠. 거기는 다른 지역은 6억까지 대출하더라도 서울 혹은 지방. 근데 여기 요 지역 내에서는 4억까지만 대출해주라 그런 얘기. 여기 그다음에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40% 이하 적용이니까 1억이라면 4천만 원까지에 해당하는 원리금 상환액 4천에 해당하는 대출액만 대출해줘라 이런 식으로 대출 규모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기타 지역은 어때요? 기타 서울 지역. 뭐 물론 이제 기타 서울 지역은 이제 60% 적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자연스럽게 주택담보대출로 이어지게 되는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은행에 가서 주택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장기 모기지론이라는 걸 받을 때 처음 고민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첫 번째, 얼마나? 그러니까 이 얘기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얼마지요? 하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여기 규제에 맞춰가지고 내가 어느 동네 사느냐? 뭐 이런 게 나오겠죠. 내가 얼마짜리 집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금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금리에서는 우리가 일단은 변동금리 갈 거예요? 고정금리로 갈 거예요? 변동금리로 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준금리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적용한다는 얘기죠. 기준금리가 이제 3개월 혹은 6개월마다 계속 바뀐다.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계속 바뀌어 나가니까 전체 금리가 바뀌어 나가는 거고 30년 동안 고정금리로 가는 방법도 있고 이거를 선택하세요라고 은행에서 얘기하겠죠. 또 세 번째, 또 뭐 어떤 걸 선택하래요? 상환 방식. 상환 방식은 대표적인 게 원금 균등으로 상환을 할 것이냐. 매 이자 낼 때마다 원금 상환액을 분할해서 상환하는 방식. 다음에 두 번째는 이때는 원금은 고정이야. 내는 때마다. 그렇지만 이자는 달라지겠죠. 이자는 달라진다. 근데 이거는 어때요? 두 번째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에요. 매 이자 낼 때마다 원리금은 총액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한 방식으로 상환하는. 만약에 그게 30만 원씩이다 그러면 30만 원씩 계속 상환 끝날 때까지 30년 끝날 때까지 매달 30만 원씩 내는 거다. 그런 방식이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이거는요. 또 나가서 점증식 혹은 체증식도 있어요. 체증식이라는 거는 초기에는 원리금 조금 상환하다가 이제 한 10년, 20년 되니까 내가 사원에서 대리 승진해, 과장 승진해, 부장대 그러면 연봉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상환 능력이 더 되니까 그때 가서 더 많이 갚겠다. 초기에는 적게 갚고 하는 방식이 체증식 균등 분할, 체증식 분할 상환 방식. 그 다음에 만기 일시 상환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만기 일시 상환. 그러나 주택금융 생각해보면 주택금융은 보통 20년 이상의 장기금융인데 은행이 만기 가만히 있다가 이자만 내다가요. 만기 한꺼번에 원금 상환하세요. 그럴 일은 절대 없죠. 네. 이런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쓰지는 않습니다. 뭐 1년짜리, 2년짜리 돈을 빌린다면 그때는 이자만 내다가 1년 후에 만기 한꺼번에 내세요. 원금 상환하세요. 그러는데 주택금융만큼은 그런 방법은 거의 안 쓰고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 우리는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이슈는 뭐예요? 최대 가능
대출 금액이 얼마인가요? 하는 거죠.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합니까? 이때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요, 그 부동산이 주거용이냐, 그 다음에 상업용이냐에 따라서 기준이 틀리다. 주거용이면 LTV라는 비율과 DSR이라는 비율을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각각 대출금을 계산을 해. 각각 기준에 따른. 그 다음에 MIN, min, minimum 얘기하는, minimize 한다. 그 둘 중에 큰 금액, 작은 금액. 작은 금액을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LTV 기준으로 대출금 가능한 대출 한도가 나올 거고, DSR 기준으로 대출 가능한 한도가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걸 적용한다? 적은 금액. 적은 금액. 자, 그럼 LTV는 우리가 이미 설명드렸어요. 어떻게? 담보대출 금액을 부동산 가치로 나눈다고 그랬죠? 부동산 가치가 10억이래요. 근데 6억까지 대출 받을 수 있나요? 여기 지금 투기과열지구여서 LTV를 얼마까지 적용하래요? 40% 이하까지만 적용하래요. 그러면 LTV 기준으로 해서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얼마예요? 부동산 가치 10억에다가 곱하기 40% 하면 4억이죠. 4억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라고 LTV 기준에 의해서 나온다. 이 비율은 지금 이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라고 얘기했지만 시험에서는 이제 40%일 수도 있고 60%일 수도 있고 70%일 수도 있고 시험에서 이렇게 주어집니다. 시험 문제에서 LTV가 60% 적용합니다. 그러면 60% 이하 적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얼마까지 대출 가능하다는 거예요? 10억 곱하기 60% 하면 6억까지 가능하다. 그런 뜻이죠. 이제 두 번째 DTI. DTI라는 건 소득 기준이라고 했어요. DTI를 한번 보시면 DSR 이제 2024년부터는 DSR이라는 이름으로 다 바꿔서 하는데 뜻을 보시면 연소득분의 모든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했어요. DSR 기준으로. 자, 연소득분의 여기 모든 부동산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 부동산 지금 구매하고자 하는 A라는 집의 부동산 담보 대출 금액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거를 포함해서 그거 말고 일반 신용대출 원리금, 일반 카드론 있으면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이 있으면 자동차 할부금이 그 모든 대출에 원리금 상환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해당된 부동산의 담보대출 원리금만 따졌어요. 그게 점점 강화가 돼가지고 DSR이라는 개념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연소득이 내가 1억이에요. 이거 다 계산했더니 이거 DSR을 40% 이하만 적용하래요. 그럼 여기에는 얼마까지 원리금 상환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1억 중에서? 예? 4천만 원. 그렇죠. 왜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할까요? 1억이 연봉이더라도 너 먹고 살 건 있어야지. 원리금 다 그 1억이 다 은행에다 내면 너는 뭐 먹고 사느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먹고 사는 거 정도는 확보를 하고 나머지 원리금, 대출 원리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너무 무리해서 대출 받지 마라 하는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4천만 원 40% 이하 적용이라면 요 금액이 4천만 원, 원리금 상환액이 4천만 원 나올 거예요. 원리금 상환액이 4천만 원 나왔어요. 원리금 상환액이 4천만 원 나왔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자론에서 시간 가치 개념 공부를 우리는 이제 기초과정이라 안 하고 넘어왔지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새해 가가지고 자세하게 하게 되면 배우게 되는데요. 융자액은
원리금 상환액은 이걸 다른 말로 부채 서비스액이라고도 하고, 이것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그 빌린 융자액 곱하기 저당상수라는 개수를 붙이면 곱하면 나온다 하는 거예요. 저당상수는 뭔데, 우리가 이제 화폐 시간 가치를 가게 되면 연금의 현가 개수를 배우게 되는데, 연금의 현가 개수의 역수다라고만 이해하면 되고요. 여기 원리금 상환액 여기가 4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저당상수는 이자율하고, 그 다음에 이게 30년짜리 만기다 그러면 이 두 숫자만 넣으면 공식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나온다. 식에 의해서. 그러면 이거 여기 5% 금리예요. 30년이에요. 30년짜리 5%로 주택담보대출 받았어요. 그러면 이 융자액이 계산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 이쪽 왼쪽 계산이 됐고, 여기 이 숫자 여기 오른쪽도 계산이 되니까 당연히 융자액이 계산될 수 있겠죠. 만약에 4천만 원 나누기 저당상수로 나눠주면 된다. 하면 담보대출 융자액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DSR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융자액을 계산했더니 이 숫자가 4억 5천이 나왔대요. 예를 들어 여기 좀 앞서서 우리는 LTV 기준으로 했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대출금액 가능금액이 4억. 근데 DSR 기준으로 해서 대출금액 최대 가능금액이 얼마가 나왔어요? 4억 5천. 그런데 그러면 얼마를까지 대출이 되는 게 맞다고요? 둘 중에 각각 계산된 대출금액 계산한 다음에 적은 금액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그럼 4억 5천이 된다는 거예요? 4억이 된다는 거예요? 은행은 4억까지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LTV 기준으로 한번 계산하고 DSR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4억, 4억 5천 나왔을 때 적은 거를 기준해서 한다. 예를 들어 거꾸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LTV 기준으로 해서는 4억이 나왔어요. 근데 DSR 기준으로 계산했더니 3억 5천 나왔어요. 그럼 둘 중에 적은 거니까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3억 5천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기존에 내가 사업 하다가 보니까 돈이 좀 필요해서 담보대출로 5천만 원을 받고 있대요. 5천만 원이 기존 담보대출 금액이래요. 그럼 추가로 얼마까지가 가능한 거예요? 3억만 가능한 거죠. 여기 둘 중에 작은 거 하니까 3억 5천까지 최대 가능한데요. 그랬는데 보니까 5천만 원 벌써 쓰고 있네요. 그러니까 추가로 가능한 거는 3억만 됩니다 하는 얘기예요. 네, 그게 주거용이다.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계산 주거용 주택이죠. 주택. 여기 이거는 지금 계산 문제 익힘장 테마 22 아마 있을 거예요. 계산 문제 익힘장을 보시면. 네. 자,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하는데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실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를.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씨는 연소득이 6천만 원이고 자기 소득이 정해져 있네요. 연소득 6천만 원. 시장 가치가 3억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집이 3억짜리래요. 현재 A가 이 주택을 담보로 2천만 원을 대출받고 있을 때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 주택이니까 두 가지 기준으로 따져봐야 된다. 어떤 거? LTV 기준으로 계산. 대출 가능 금액 얼마냐? 또 DSR 기준으로 얼마냐? 각각 계산해 봐야죠. LTV 기준으로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여기 시장가치 얼마? 3억에다가 곱하기 여기 LTV 여기 승인 조건 얼마? 50%까지만 50%까지만 하면 3, 5, 15, 1억 5천까지만 대출 가능합니다. 얘기하겠죠? 은행에서. 승인 조건이 50% 이하니까. DSR 기준으로는 아까 여기
우리가 DSR 하면서 이렇게 연소득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그 식을 그냥 암기하면 좋습니다. 통으로. 어떻게? 연, D, 저. 이러면 그냥 금액이 나와요. 연은 뭘까요? 연소득. 연소득이 얼마? 6천만 원. 곱하기 DSR 얼마예요, 여기? DSR 얼마? 40%. 나누기 저당상수. 저당상수 얼마? 0.12. 그러면 해볼게요. 6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40% 하면 2,400만 원이죠? 2,400만 원을 0.12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2억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LTV 기준으로는 얼마가 나왔어요? 1억 5천까지. DSR 기준으로는 얼마까지? 2억까지. 그럼 둘 중에 어떤 걸 적용한다? 적은 거 얼마? 1억 5천. 그렇죠. 둘 중에 적은 금액. 그러면 우리는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다? 1억 5천이 최대로 받을 수 있어요 하는 얘기다. 그런데 은행에서 잠깐만요. 기존에 얼마 있네요? 얼마? 2천만 원 있으니까 1억 5천 다 안 되고요. 그 중에서 2천만 원을 뺀 1억 3천만 원까지만 추가로 가능하세요 라고 은행에서 알려준다. 네,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1억 3천만 원. 자, 다시 이건 중요합니다. 이거 35회에서도 시험에 나왔고 아주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갈게요. 네, 자, 이 문제에서 LTV 기준과 DSR 각각에 의한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한다. LTV는 어떻게 계산한다? 시장가치 3억 곱하기 여기 LTV 50% 이하니까 3억 곱하기 50% 하면 1억 5천 나옵니다. 맞죠? 그 다음 DSR은요. DSR 기준으로는 식을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식 어떻게 외운다고요? 연디죠. 연, 디, 저. 여기에는 곱하기입니다. 연은 연소득, D는 DSR, 저는 저당상수. 이 식에다가 그냥 대입만 하면 연소득 6천만 원 연봉, 그 다음에 40% DSR 0.12 저당상수 넣으면 2억이 나옵니다. 그럼 1억 5천하고 2억 두 가지 숫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은행은 어디까지 가능하다? 대출이 적은 금액 1억 5천까지만 가능하다. 근데 1억 5천 다 대출 또 안 된다. 왜? 기존에 2천만 원을 대출받고 있으니까 1억 5천에서 2천만 원을 차감하면 또 1억 3천까지만 추가로 가능합니다. 나온다. 예. 이해되시죠? 네네. 이해되십니다. 자, 이게 주택담보대출 금액, 최대 가능 대출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 다시, 이거 중요하니까 우리 35회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미리? 자, 이 뒤쪽에 가시면 35회 기출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네. 현재 5천만 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A씨가 동일한 은행에서 동일한 주택을 담보로 해서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지금 기존에 5천만 원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이 은행의 대출 승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A씨가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더니 담보가치가 얼마래요? 담보가치가 5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는 거네요. 이 사람이 연소득은 6천만 원이고 저당상수는 0.1, 승인 기준은 LTV는 70% 이하, DTI, DSR은 60% 이하다. 그럼 기준은 두 개라고 했습니다. LTV 기준으로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5억 곱하기 70%. 그러면 얼마? 3억 5천까지 대출 가능하네요. 두 번째, DSR, DTI 다 마찬가지예요. 하면 공식은 뭐라고요? 연, D 나누기 저당상수 한다고 그랬어요. 연 얼마? 연소득 6천만 원. DTI 60%,
나누기 저당상수 얼마? 0.1. 그러면 66이 36, 3억 6천. 3억 6천하고 3억 5천이 있어요. 둘 중에 적은 금액인 3억 5천까지 대출이 가능하죠? 근데 3억 5천 다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왜? 5천만 원 기존 담보 대출이 있으니까 두 개를 5천만 원을 차감한 정답은 얼마? 3억까지만 대출 가능합니다. 추가로.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답은 3번. 35의 문제입니다. 네. 35의 문제. 됐죠? 네. 그럼 다시 이제 돌아가서 주택은 그렇게 계산하는데 그럼 상업용 건물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상업용 건물은 비슷한데요. 잠깐 보시면 상업용 건물은 이제 기준이 또 두 개다. 어떻게? LTV 기준 똑같아요. 이거는 주택이나 상업용이나. 근데 상업용에서는 DSR이나 DTI가 아니라 이름이 DCR입니다. DCR은 우리가 투자론에서 이제 비율 분석법 했을 때 나온 그 비율인데요. DCR 이거는 순 영업 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눠준 겁니다. 이거는 부채 감당률이라고도 합니다. 왜 부채 감당률이라고 했을까요? 보세요. 내가 순영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가공기, 유영순, 임대해가지고 벌어들인 소득이죠. 그런데 부채 서비스액은 그 중에서 내가 담보대출 받아서 원리금 상환액으로 나가는 금액이죠. 순영업소득이 많아야 돼요? 부채 서비스액이 많아야 돼요? 이 순영업소득이 훨씬 커야죠. 커야지 이 벌어들인 거에서 원리금 갖고 내가 쓸 돈이 생기는 거잖아. 내 소득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은행은 이 비율 자체가 크면 클수록 은행 입장에서는 그 건물 수익성도 좋고 그러니까 나는 대출도 더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겠죠. 만약에 이 DSR이 숫자가 낮다, 1보다 작다. 만약에 1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순영업소득보다도 부채 서비스액이 훨씬 더 크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는 적자나 하잖아, 적자. 난 뭐 먹고 살아? 벌어들이는 돈이 5천만 원인데 부채 서비스액이 7천만 원 나가야 한다. 마이너스 2천만 원은 어디 끌어와가지고 내야 되는데 나는 먹고 살 돈이 없으니까 원리금 잘 못 갚는다,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은행은 대출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러니까 DSR을 그 2배, 3배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대출 조건을, 은행은. 상업용 건물인 경우에. DCR, 부채 감당률을 이게 2보다 크게 커야지 우리는 대출해줘요. 이게 3배보다 커야지 대출해줘요. 그렇게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다.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고도 순영업소득이 얼마나 큰지 그 비율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예. 그러면 이제 LTV 기준으로 해서 대출금 계산하는 거는 알겠죠? 근데 DCR 기준으로 해서는 어떻게 하는데, 이 경우에도 이때 융자액은 그냥 단순하게 암기를 해주세요. 아까 우리 주택일 때는 DSR 적용할 때 어떻게 암기했어요? 시기? 연디죠. 여기는 순디저입니다. 근데 요 가운데가 여기는 나누기에. 순은 뭘까요? 순 영업소득. D는 뭘까요? DCR. 저는 저당 상수. 그럼 실제 문제를 보면 이제 해결이 또 됩니다. 한번 가볼까요? 자, 문제 시장 가격이 8억이래요. 순영업소득은 2억입니다. 8억짜리 건물을 상가를 갖고 있는데 가공기, 유영순 해가지고 경비 제하고 순영업소득이 얼마가 나한테 떨어진대요? 2억이 들어오는 상가를 갖고 있다. 근데 A가 기존 담보대출 상환을 위해서 1,000만 원의 원리금을 상환 중이래요.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는 얘기죠? 네.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금액은 얼마인가요? 그러면 일단 상가니까 두 가지 기준이다. 첫 번째 LTV 기준 똑같다고 그랬어요. LTV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시장가치 8억이니까 8억 곱하기 60% 하면 4억 8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두 번째 DCR은요. DCR 기준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순, 디, 저. 순은 얼마?
2억, 여기 순영업소득 2억이니까. 그 다음에 DCR은 얼마? 몇 배? 2배. 저당사, 여기 나누기죠?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죠? 그러면 이 분모가 1억이 나오겠네, 1억. 1억 나누기 저당상수 0.2죠. 그러면 1억 나누기 0.2하게 하면 5억 나오죠. 그럼 둘 중에 작은 거. 그럼 얼마? 4억 8천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당신 여기 1,000만 원 원리금 내고 있는 부채 계산해 볼까요? 어떻게 계산한다? 1,000만 원을 여기 저당상수로 그냥 나눠주면 돼. 그러면 얼마일까요? 1,000만 원 나누기 0.2. 1,000만 원 나누기 0.2 하면 5천만 원이죠. 융자액은, 기존의 융자액은 1,000만 원 나누기 0.2 하면 5천만 원이에요. 기존 대출 금액이 5천만 원이구나. 5천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지금 1,000만 원씩 갖고 있는 거구나. 그런 뜻이에요. 5천만 원을 계산을 한 번 더 해야 돼. 그러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은 얼마에서 얼마를 뺀다? 4억 8천에서 5천을 뺀 4억 3천만 원 해가지고 답이 나오겠죠. 네, 4억 3천 나온다. 네. 이거 이제 35회에서 주택에 대해서 계산 문제가 나왔으니까 36회 여러분은 상업용 나올 수 있으니까 연습을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정리. 주택담보대출 주거용인 경우에는 LTV 기준하고 DSR 기준 혹은 DTI 기준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대출 금액을 따져서 각각 대출 금액이 나오면 뭘 적용한다? 적은 놈 적용한다. 적은 금액. LTV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부동산 가치 분의 담보대출 금액을 LTV라고 하는데 이때는 부동산 가치가 주어지고 LTV 비율이 정해지면 그 비율을 곱해버리면 담보대출 금액이 나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DTI는 개념이 연소득분의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거 한꺼번에 우리는 저당상수와 연결해가지고 이때 어떻게 배우자? 연, 디, 저. 여기는 곱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대출 금액이 나온다. 그래서 두 LTV 기준 대출 금액, DSR 기준 대출 금액 둘 중에 적은 거를 적용하되 거기에서 잠깐만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 그걸 한 번 더 차감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상업용에서는 LTV 기준하고 DCR 기준 두 가지 기준이다. 그러면 LTV는 설명되어 있는 거고 DCR은 원리금 상환액분의 순영업소득이다. 순영업소득이 원리금 상환액의 몇 배가 되느냐 그것을 규제를 하고 있다. 네, 큰 숫자가 좋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한꺼번에 융자액을 계산할 때는 상업용 건물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순, 디, 저 여기 가운데가 나누기다. 순은 뭐예요? 순 영업소득. D는 뭐예요? DCR. 저는 저당상수. 그렇게 해서 LTV 기준 대출금과 DCR 기준 부채 감당률 기준으로의 대출 금액이 정해지면 둘 중에 어떤 걸 적용한다? 적은 금액 적용한다. 적은 금액. 그렇게 하고 대출 금액이 나왔을 때 이제 거기에서 기존 대출금이 있었다면 그 부분까지 차감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시간에는 우리가 주택금융의 분류 일반적인 내용 보셨고 그 다음에 주택금융을 할 때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주택금융뿐만 아니라 상가도 마찬가지로 하여간 부동산 담보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하는 걸 공부하셨어요. 잠깐 쉬셨다가 2교시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금리를 적용할 거고 어떤 식으로 갚아 나갈 것이냐 상환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잠깐 쉬십시오.